혹시 여기 은동문화원에 와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아유, 예. 근데 이제 설명이랑은 안 들어보셨죠? 네. 여기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니까 한옥이라 좀 느낌이 어떠세요? 편안하신가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먼저 이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여기 왜 그 원불교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은동문화원이라고 했는가 하는 질문부터 하는데 이제 그 이름은 사실은 여기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분의 이름이 전은덕이라고 하는 원불교 교도님이신데 이제 이분이 자녀가 아닌 이제 그 원불교 재단에 이 건물을 이제 희사하시면서 희사 공덕주의 이름을 따서 은덕 문화원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전부 집터가 한 520평 정도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대지인데 이제 이곳 은덕문화원은 사실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증을 받았을 때 터이긴 하지만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다시 새로 시작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집을 보시면 옛 것과 새 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 집은 이제 전은덕 여사께서 기증을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005년부터 7년까지 재정비를 해서 지금의 모습을 하고 2008년도에 이제 봉불식이라고 아주 새로 오픈식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여기가 이제 개방이 되었는데요. 이 집을 보시면 한옥은 이 기와 그다음에 목재, 돌 이런 거를 전부 다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현대식 건물들은 전부 다 이제 콘크리트식은 전부 폐기하든지 하고 다시 짓잖아요. 근데 이 집은 기와를 보시면 고기와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아주 이곳에 옛날부터 살았던 그 집의 기와를 다시 지금의 형태로 했지만 다시 해체해서 처음부터 이 집을 다시 짓고 기와를 다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 건물 저쪽에 보시면 지붕이 전부 다 기와가 고기와라 전부 문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가마로 이렇게 그 가스로 해가지고 다 구워서 지금 궁도 전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저 기와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 목재가 이렇게 있는데 다 이 집을 해체하고 다시 이 공사를 할 때 목재들을 전부 재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잘라서 이어서 붙이고 했던 흔적들이 이 집에 전부 다 남아있고 이제 돌들도 재활용해서 다시 쓴 것들이 또 있고 또 이제 저 뒤쪽에 가보시면 이제 장독대가 이제 쉬는 시간에랄지 이렇게 보시면 장독대 받침이랄지 이런 데는 원래 여기 전은덕 여사가 살으실 때 그 아궁이 때는 이렇게 불 떼서 쓰는 아궁이를 써서 그 구들장이라고 하죠. 달구어졌던 바닥에 구들장도 전부 이 집을 해체하면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을 했어요. 그걸 재단을 해서 장독대 받침 바닥을 보면 이렇게 까뭇까뭇하고 노릇노릇한 그 모습이 이 집에서 다 해체해서 나온 걸 다시 살려서 그곳을 썼던 이제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은 대통령실로 바뀌었지만 옛날로 치면 청와대의 경호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궁이 있잖아요. 옆에 창덕궁. 임금님과 이제 그 왕을 호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궁을 호위하는 그 이제 부서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금유영이라고 했는데 금유영, 동영, 서영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는 금유영, 서영터였어요. 그러니까 궁 바로 옆에 여기도 이제 궁과 다름없는 그런 곳이고 이 집에 여기 담장도 이렇게 보시면 옛날 궐에 있는 꽃담이 양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벽에 문양이 다 다른 여러 형태의 이제 그게 지금 점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훼손되는 모습도 있지만 이게 궐의 꽃담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 담장은 저희가 손을 안 댔어요. 할머니가 살으셨을 때부터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해온 그런 흔적이에요. 뒤쪽은 장독대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된장 간장 이렇게 담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항아리도 있고 마른 나물 같은 거 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장독대는 전부 다 이 집이 그 전은덕 여사의 희사
공덕으로 이루어진 집이기도 하지만 이 집에 있는 물품들도 다 원불교 교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던 걸 이렇게 희사를 해주신 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독대도 이제 교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항아리들을 기증해 주신 걸 다 모아가지고 모아 둔 것이 저렇게 또 장독대가 또 이루어지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저 위에도 이제 위에도 보시면 병풍이 이렇게 있어요. 금강산에 4개 병풍이 있는데 그 병풍도 원불교 교도님이신 여기 화동침구라고 유명한 화동침구가 있는데 그 어른이 자녀를 6을 이제 그 낳으셨는데 그 임신할 때마다 태교로 한 땀 한 땀 술을 놓으신 거를 이제 6자녀가 마지막 이제 그 낳을 때까지 그거를 다 작업을 하시고 1965년에 이제 완성을 다 하시고 큰 자녀한테 물려주셨어요. 유품으로 이제. 그런데 그거를 모아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을 이거는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물품이 아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의미 있는 공간에 이게 필요하지 내 혼자 소유할 그런 어머니의 유품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곳에 기증을 한 작품도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수를 하신 그것도 보면 그러니까 이 집에 그 전은덕 여사께서 사실은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많은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이제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면 이 한 사람의 어떤 개인보다도 보다 많은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살려주고 또 정신문화운동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늘 그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기증을 하셨어요. 원불교가 당신 뜻에 맞고 당신 사상에 맞고 여기라면 그렇게 해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선종 교무님이라면 내 뜻을 받아서 그렇게 더 멋지게 이 집을 내가 개인이 산 이 집의 가치보다 훨씬 잘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하는 믿음으로 이제 그분께 그 일임을 다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증을 받고 이 집은 주로 이제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도 보셨듯이 법당의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불교의 신앙 수행을 할 수 있는 법당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강당이 되어서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책상이 있지 않아요. 거기가 마루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방석을 깔고 왔는데 이렇게 세팅을 하고 소태산 아카데미라고 해서 원불교에도 여기도 불교 아카데미 있으시죠? 저희는 소태산 아카데미가 여기 오픈한 이후부터 2008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태산 아카데미가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이곳에서 시민들을 위한 열린 프로그램들을 해요. 화요일 날에는 요가,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에는 여기에서 해금하고 서예, 붓글씨 쓰는 거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에는 선명상, 원래는 외국인 대상으로 외국인 선명상을 했는데 지금은 외국인 한국인 관계없이 이 마루 바닥에서 이제 선명상 하는 프로그램을 토요일 날 진행을 하고 이제 그건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여기서 많은 문화 활동도 공연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그렇게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는 역할은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고 이제 여러분도 오늘 이번에 주제가 성평등에 관한 종교 간 대화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이곳에서는 여성운동, 그 다음에 환경운동, 그 다음에 평화, 시민운동, 그리고 다양한 그런 단체들과 이제 연계하고 하면서 지원하고 소통하는 역할들을 이곳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 한옥에 가시면 북촌 한옥마을도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고 그러는데 한옥마을은 개인 집이잖아요. 문을 닫고 외형만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이렇게 비교적 그래도 넓은 마당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대한 마당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그 시민단체 활동들을 해왔어요. 이 마당에서. 그래서 이제 이곳은 사실은 원불교인보다도 원불교인 아닌 사람들에게 더 많이 오픈이 되고 그분들이 더 와서 소통하고 했던 그런 장소로 계속 자리매김을 해왔고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이제 지연이 되어서 혹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아까 저 손을 들으시길래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런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건물이 여러 채가 있는데
이곳은 이제 저희는 그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이 이제 일원상인데 일원상을 모셨잖아요. 근데 일원상을 모신 곳이 신앙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당이라고 하는데 그걸 대각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원불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곳 대각전 그리고 저 위에 일본식 건물은 인화당. 예, 원래 인화한다 이렇게 사람이 서로 화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위에는 어지린자를 썼어요. 어지린자에는 안으로는 겸손하고 수양을 근본으로 하고 밖으로는 화하고 그러니까 안과 밖이 함께 어우러져서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인화당이라고 했고 여기는 씻을 새자 마음 심자 마음을 씻는 곳에서 사실은 여기를 문을 열면 여기서 앉아서 차를 마시는 여긴 다실이에요. 그래서 여긴 그런 공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 뒤쪽에 가면 장독대가 있고 그 건물인데 거기는 사실 저희 생활체입니다. 사은당이라고 해서 이제 생활체고 거기는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여기 살으셨을 때 일을 도우시는 분들이 살았던 작은 그냥 양옥집들이었지만 거기를 싹 정리하고 새로 지은 건물인데 거기도 3단계의 복층 특이한 구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한옥이 연계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문에서 보시면 이쪽이 마곡 카페라고 이제 찻집이 있어요. 사실 거기가 원래 오늘 여러분들이 거길 또 활용하시고 그러시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한 달간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좀 새롭게 지금 단장을 하느라고 부득이 지금 오늘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용을 못 하시는데 거기는 이제 열린 공간이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회,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상영 이런 프로그램들이 거기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지나시다가 언제든지 들어오시고 이제 여기 은덕문화원도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문을 열어놓는데 이제 관리가 용이치 않아서 이게 들어오실 수는 있는데 카페 통해서 안에는 언제 누구든지 안에는 내부는 말고 평상시에는 와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은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공사 중이라 부득이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고 싶으실 때 그렇게 들러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도 의자에 앉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강의할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걸 뒤에서 이제 저도 옆에서 살짝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불교 되게 매력적이어서 개종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소태산 대종사님이 계신 당대 때도 개신교 분들이랑이 대종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서 개종하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늘 하셨던 말씀이 자기 종교에 충실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나와 함께 생활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개중에는 굉장히 장로 분께서 원불교로 개종하셔서 원불교 역사에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인연이 각 종교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후배 교무님께 도진 교무님께 이야기하길 우리는 말로 한 거를 꼭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개종하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면 그 개종해야 되는데 그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만큼 말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어떤 이야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원불교 생활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그 대화 속에서도 원불교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런가요? 이제 정녀 분들이 이제 페미니스트 네. 그래서 원불교에 처음부터 굉장히 호감이 많았고 그리고 이 원불교나 천도교 같은 우리 민족 종교들이
외래 종교죠. 불교도 외래 종교죠. 불교나 기독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성평등적인 게 이제 너무 자랑스럽고 좋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이제 거기서 뭐가 이렇게 좀 또 걸리는 게 있어요. 굉장히 성평등적인 것 같은데도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근데 원불교에서도 남자 교모님들은 결혼해도 되는데 결혼하시는데 정녀분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런다. 그래서 이것도 왜 성차별이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강의하실 때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었겠다. 워낙 여성을 낮게 보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보통 여성과 다른 차별성을 보여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부딪히게 되는 문제인데요. 여자들은 애를 낳잖아요. 그죠? 남자하고 달라서 우리가 항상 평등 문제를 얘기할 때도 이 몸이 다른, 그죠? 몸이 다른, 존재가 다른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거기서 이제 문제, 굉장히 이제 많은 딜레마를 일으키게 되는데 세 분은 다 결혼 안 하셨는가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시겠다고 한 분이 있다. 그 말씀 들어서 이게 굉장히 작은 사건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녀분들도 결혼을 하고 결혼만 하고 출산을 안 한다면 큰 문제는 안 되겠으나 만약에 이제 출산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 그것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할 것 같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질문하신 말씀이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원불교 교법 안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헌규처럼 원불교 교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교가 있고 내교가 이렇게 갈수록 각 저기가 이제 준비가 되어져 가거든요. 그 시대에 맞게. 근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준비해 가야 될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제가 이렇게 출가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여성으로 태어나서 결혼해야 된다는 당위성보다 내가 출가를 해서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온전히 살고 싶어 하는 거기에 박수를 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어머니의 응원해주는 표현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한 달간 단식구쟁이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이게 이제 아마 한국 사회에 지금도 성직자들을 보는 하나의 단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사실 이는 가출이 아니고 출가자들이거든요.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나온 길이에요. 누가 시켜서는 절대 못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 길을 선택할 때 결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도 총체적인 고민을 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만 해도 결혼을 안 할 거라는 거는 제가 전제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 삶 속에서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전 강의에도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은 지금 시대가 아닌 앞으로 원불교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그런 성직 생활이라는 변화까지 함께 염두에 두시고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초기에 어른들도 그러셨어요. 초기에는 결혼하신 분과 결혼 안 하신 분의 차별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그런 분이 생활 속에서 다름의 구분은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가 겪었던 상황은 특수했어요. 한국은 일제치하라는 전쟁을 경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고자 하는 삶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복도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러한 생활 속에서 위안부로 끌려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저희를 막아주는 어떤 방패 역할도 이 제복이 해줬고요. 그리고 많은 곳에 산 사람들을 응집시키는 역할도 또한 이 제복이 해준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성직자의 제복이라는 걸 그 시대에 필요 없다. 앞으로 시대에는 필요 없다라는 걸 알지만 저희를 보호하는 보호막으로서의 이 역할도 굉장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이들은 출가하려는 친구들이 굉장히 줄었어요. 하고자 하는, 왜냐면 하나, 둘 출산해서 이 아이들이 삶에 대한 의지를 지금은 마음껏 펼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인생이라는 게 무엇일까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하자는 게 과거 우리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또 선진 여성 선배들은 공부의 기회들과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스스로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못 가졌었잖아요. 그런 거에 하나의 탈출구도 이런 출가의 원불교 성직자의 길이 그 역할을 또 해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종교인이 되면 굉장히 구속한다는 생각들도 많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쨌든 그러한 형식에 의해서 본인의 삶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을 추구해 가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면 이 결혼이며 이런 부분은 다시 시대에 맞게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불교가 100년이 흐른 지금 이 문제를 다시 고심해서 굉장히 힘든 판단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법은 이런 원불교에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걸 명확히 해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예외 케이스로 올해 해외에서 외국에서는 이러한 것이 사실 동남아나 원불교가 처음 나간 데는 원불교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를 처음 시작할 때 결혼한 성직자들이 생활해도 그대로 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국 사회는 이미 저희가 그렇지 못한 문화에서 출발해서 100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지만 저희를 바라보는 모든 분들과의 이런 그 조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앞으로 이끌어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이렇게 하고자 하는 후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정녀는 혼자 독신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을 정녀라고 하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모든 분을 통틀어서 이제 교무라고 하거든요. 네, 교무님들 모임도 있지만 교무님들 모임 함께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다시 이제 서로 합리적인 조율도 하고 규정도 만들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속에서의 배려와 또 바꿔야 할 점 이런 가장 합리적인 공의를 모으면서 이제 하나씩 또 체계를 잡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도 미래지향적이 없다 그 당시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처음 안 사실이고요. 그만큼 어떤 진보적인 생각 아니면 어떤 그 시대 당대의 혁신성을 고민하는 어떤 철학적인 단체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혁신성을 갖고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 제가 궁금한 게 아무리 성문법이 좋지만 저희가 관습법 안에서 여성의 지위라는 게 있고 우리가 아무리 진보를 해도 상대방이 그런 편견에 쌓여 있으면 동등한 대화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사회적 활동을 하면 가장 불평등을 저 같은 경우는 경제적 지위 똑같은 학위를 하고 똑같은 지위에 있지만 저희는 월급이 비밀이어야 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런 게 학교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정녀가 남녀가 동등하다라고 성문법으로 하셨지만 경제권이 실제로 동등하신지 그럼 남자의 교무는 그 가족을 일꿀 정도로 충분한 경제가 보상이 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그분들은 5명 뭐 이렇게 나눴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네, 그래서 약간 경제적 문제와 그다음에 그 철학적인 어떤 그 농고를 가졌던 걸 현재도 여전히 여성들이 그런 철학적인 지위에 계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왜냐면 운동문화원에도 각 종교 이렇게 신부님도 스님들도 많이 오세요. 오시면 이렇게 저희들하고 대화를 아까 이선종 교무님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대화를 나누시면 막힘이 없잖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종교에서는 나눌 수 없는 정말 큰 틀의 대화가 이렇게 시원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른께서 야단을 하세요. 좋아만 하지 말고 좋게 하는 방법을 못했음을 반성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냐면 원불교가 이렇게 1916년에 시작할 때 여성들이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도
훈련이 안 돼 있어, 교육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학습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위를 주어져도 사실은 그럴 능력이 안 됐었어요. 그럴 때 이 앞에 예를 들어 천막 하나를 이렇게 얇게 발 같은 걸 해놓고 뒤에서 스피치하는 연습을 시키셨어요. 수채사 대종사님은. 그런 과정을 지금 1916년부터 지금까지 저희한테는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실력 위주의 리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떠난 실력 위주의 그 기관을, 그 교당을 책임지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한테는 이게 어색함이 없이 이게 교육이 되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말을 처음 하다가 부끄러워서 그때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뛰쳐나가서 아직 안 돌아온 분도 있고요. 정말요. 그때 얘기하다가 저고리 고름이 떨어져가지고 막 망신당한 분도 있고, 그런 예화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상황이 누적이 되면서 여성도 당당히 서서 누군가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이제는 그 생각을 담아서 미래 비전적인 걸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게 학습이 되어 온 거죠.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법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얘기하는데 법이 문제가 아니고, 이 법이라는 것이 실제 이 생활에서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의식이 깨어지고 저희들의 실천이 그만큼 있어져야 돼요. 근데 참 힘들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리더 된다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렇지만 이 원불교는 제가 볼 때 우리 대종사님은 되게 대단하시고 되게 용기 있은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 게, 예를 들어 캐톨릭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하시잖아요. 지금 조계종 스님들은 결혼 안 하시는데 태고족이나 다른 중에 결혼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목사님은 결혼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원불교는 결혼 안 하는, 이제 선택이지만 안 하는 분, 결혼을 하시는 분, 너무나 다른 종교에 있는 다양한 분들의 모습이 지금 원불교 안에는 함께 공유를 해요. 그래서 원불교의 어떤 모습은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균형 감각을 갖고 지금까지 오는데, 현재까지의 원불교는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게 강해요. 남자 성직자들 경우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근데 결혼을 할 때에는 상대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 상대를 저희들은 정토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정토분들이 거의 직장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든지 전문 직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남자분의 경제력에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여성들이 가지고 있고, 지금 말하는 이제 거의 주말 부부처럼 생활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결혼의 개념이 굉장히 달라요. 성직자분들과 결혼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성장해 오는데, 아까 제가 원불교를 한국에서 자생한 종교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 김만득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밥 하려고 떴던 밥그릇에서 몇 숟가락씩 쌀을 아꼈던 그 쌀들이 모여서 오늘의 원불교가 된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삼성이 원불교를 다 이렇게 마련해줬다고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삼성은 모든 한국 사회에 있는 함께 하는 거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그 이소성대,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룬다라는 정신하에 이렇게 하나하나 성장해 온 게 원불교이기 때문에, 이 원불교의 경제관이라는 것은 대단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예를 조금 말씀드려보면, 일제시대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종사님 계실 때 일본에서 주재소를 원불교 총부 안에 만들고 일거수일투족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원불교에 와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먹게 되면 식비를 스스로가 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모두가 빚이에요.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늘 와서 학습비를 내고 함께 설법도 받고 초기부터 이런 게 구조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주재소를 차리고 와서 하면서 중앙총부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여자 선지님이 회계를 보셨거든요. 한 번은 가서 일본 주재하는 주재 순사한테 딱 한 달 거 표를 내고, 당신은 몇 월 며칠 화요일 점심
몇월 며칠 금요일 저녁 이 두 끼만 중앙정부에서 안 먹고 모두 밥을 먹었으니 이렇게 해서 식비 얼마 내시오. 그렇게 하고 다 받아온 게 그때 당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자에게 강한 사람에게도 일목요연하게 정확한 룰을 가지고 원칙하에서 전체 이걸 받아오면서 원불교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여줬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침에 자선을 안 하고 무의도식 가면 밥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경제 원리가 정말 실의 없이 아주 전략 검소하게 사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의 생활이 그러는데 저희 그 2대 종법사님께서 회갑을 맞이하셔서 제자들이 그런 어른께 저희들 용금 조금씩 모아서 회갑 잔치하시라고 돈을 드렸어요. 근데 이 어른께서 굉장히 야단하시면서 그 돈을 묶어서 지금 말하는 그 결혼한 우리 교무님들 가정 돌보는 일 뭐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기금을 또 하는 그 회를 만들으셔서 그런 일도 지금 조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많이 보완해 가야 되는 저희 원불교도 과제예요. 그게 경제력이 생길수록 경제력이 앞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은 그런 복지 차원이 좀 더 좀 많이 해줘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원불교가 한국 사회에 존재해서 원불교가 다른 종교에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성 성직자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이 다른 성직자분들도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남자 성직자들이랄까 신도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그 문제거리를 던져준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원불교의 복지는 처음부터 굉장히 잘 이렇게 해서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이 되어지면서 다른 종교에서도 종교 성직자들의 복지 쪽을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그건 각 종단의 경제적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출발점이 있었지만 그 액수는 뭐 저희가 많이 뒤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러한 거를 기획하면서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오는 거는 초기부터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정말 복도 많죠. 세 분의 교우님을 모시고 정말 풍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길 바라고요. 오늘 세 분 우리 교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